네, 오늘 얼굴을 안 보이고 있어서 갑자기 왜 저러나 싶으실 텐데, 일단 오늘은 시범적으로 얼굴 노출을 하지 않고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뒤에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런 실험을 하는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의 쇼폼 컨텐츠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밤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트 시네마가 큐레이션하는 각종 영화계 소식과 영화 리뷰를 발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에 영화 뉴스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발빠른 영화 뉴스와 리뷰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만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니 부담 없이 입장해주세요. 그리고 이 방이 드디어 참여자 1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만 말을 할 수 있긴 한데 참여자들이 리액션은 할 수 있어요. 따봉 하트 이런 건 붙여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쓰는 글에다가.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 온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4월 19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바이올렛 윤님, 달순의 스파이님, 나사님, 파인님, 푸파퐁커리님, 초롱이님, 붉은 눈의 뻐꾸기님, 김태연님, 임판호님, 카깡님, 윤가님, 우엉오뎅님 감사합니다. 이제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먼저 팟빵 댓글입니다. 리플레이군님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 100명 축하드립니다. 저는 99번째인 것 같습니다. 99번째죠. 99라고 뜨길래 99로 뜨다보다 싶었습니다만 100명 도달 캡처 이미지를 보고 제가 99번째인 걸 깨달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명 달성했을 때 캡처도 남기고 감사하다고 막 그 선착순 선물도 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고, 리플레이군님께서 저희 카카오톡방에 입장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만 이야기할 수 있는 옵션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카톡 소음공이라고 하죠.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냥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랑1님이 사유리를 보셨는데 이 작품의 스토리는 명백히 영화라는 장르를 얕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엉성하고 얼렁뚱땅 진행되는 느낌을 보다 보면은 이게 대체 뭔가 싶다. 소수의 매니아만이 좋아할 만한 괴상한 B급 영화인데 이상하게 자꾸 피식 웃게 된다. 누군가에겐 색다르게 빛은 호러 장르의 변주이겠으나 대부분의 관객들에겐 개판 5분 전에 삼류 영화일 테니 추천은 못하겠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이제 예전에 공개가 됐을 때 호평이 잦아있어요. 근데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까지 가서 이런 작품들을 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장르에 대한 그 수요가 있는 분들이 가서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평들이 많이 나왔겠죠. 대중적인 흐름의 그런 호러 영화는 아닌가 봐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바로는 어떤 흉가의 가족들이 이사를 가게 되고 그 흉가에서 사유리라는 귀신이 나와서 그 가족들을 괴롭히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각성을 해가지고 그 귀신을 좁혀는 영화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변주가 상당히 마음에 드신 분들은 재밌게 또 보실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고, 저는 나중에 뭐 OTT나 VOD 서비스를 하면은 그때 볼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저희 생활권에서는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상영 중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제가 요런 그 B급스러운 변주 작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또 한 작품 건졌죠.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 요거였죠. 요거는 진짜 운 좋게 극장에서 보고 파랑 1인과 비슷합니다. 섣불리 남한테 추천하긴 힘들지만 개인적인 만족도는 되게 높았던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사유리도 그런 류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푸른별님이 음악으로 치자면은 발라드로 시작해서 트로트 뽕짝으로 진화합니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랑1님이 또 야당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야기가 쉽게 풀리는 감이 있고 영화가 전체적으로 익숙한 맛입니다. 근데 재미있어요. 꾸준하게 속도감과 긴장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볍게 즐기기에 좋은 영화였습니다 라고 댓글을 써주셨는데 100% 공감하고요. 이따가 제 후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지금 이 파랑1님이 남겨주신 요 맥락에서 아마 이 작품을 소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코아 마녀님이 지난 방송 때 제가 기담 쫄아가지고 안 봤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담은 R포인트와 장화홍련 등과 함께 한국 공포 영화 중에서 꽤 기억에 무섭게 남아있는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시님께서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 보정인지 진짜 무서운 건지 개봉 당시에는 잘 찍은 작품이었겠지만 이라고 혹평을 듣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기담 기원 1일차라고 남겨주셨네요. 기담이라는 작품이 지난 시간에 뭐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제가 뭐 절대 쫄아서 안 본 게 아니라 말이 앞뒤가 다르네요. 어쨌든 절대 쫄아서 안 본 게 아니라 볼 기회가 없어서 여태 안 보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코코아 마녀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다 할 개봉작이 딱히 없을 때 여기 왓챠에 있더라고요. 왓챠 파티로 해서 다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왓챠 파티로 다 같이 보는 거는 이것도 절대 제가 뭐 쫄았다거나 아니면은 채팅을 치면서 그 무서운 감정을 좀 분산시킨다거나 그럴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누군가와 함께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같이 영화를 보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좋아서 기담을 왓챠 파티로 보는 거지 절대 뭐 이렇게 쫄거나 무서울 때 뭐 채팅을 치면서 좀 신경을 분산한다거나 그런 목적은 절대 아니니까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 벌고 다시 입 벌고가 입만 벌리면 구라의 줄임말이죠. 네. 쫄이라고 하시고요. 쫄 아닙니다. 쫄이 아니고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이런 걸 보면서 쫄겠어요. 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을 뿐입니다. 오빠야 니 쫄았지?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얼굴 노출을 안 하니까 성대모사도 할 수 있고 좋네요. 말 나온 김에 이순재 선생님 성대모사 한번 하고 갈까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뭐 요런 거 이런 거 얼굴이 노출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그냥 할 수 있고 좋네요. 자, 이제 유튜브 댓글입니다. 야당 후기 글에 푸른별님이 익숙해도 늘 맛있는 점심 제육덮밥 같았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버프가 만화급입니다. 의지력, 회복력이 인간을 초월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00% 동의하고요. 이따가 있을 리뷰에서도 요 맥락에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드라이버 후기에 신가님께서 전 그 짝사랑하는 여자랑 포르노 극장씬을 정말 좋아합니다. 트래비스의 캐릭터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도 영화의 주제까지 파악하게 해주는 천재 감독의 연출력에 전율하게 되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것도 100% 동의하고요. 이따가 택시 드라이버 리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연 후기 글에 푸른별님이 악을 삼키는 악인들이라 제가 뭐 악이 악을 삼키고 뭐 이런 식으로 후기를 썼거든요. 줄여서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퍼펙트 데이즈 영상에 초자연님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강조하면서 이 후기를 쓰고 싶었는데 대본을 쓰다 보니까 어찌저찌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글이 좀 나간 것 같은데 그 아쉬웠던 부분을 초자연님이 댓글로 완성시켜주신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서 이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퍼펙트 데이즈는 제가 아플 때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속 히라야마의 삶이 제겐 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종일관 히라야마의 복사 붙여넣기 하듯 반복된 일상을 보여줘서 처음엔 이 영화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파악이 잘 안 됐는데요. 조카를 데리러 온 히라야마의 여동생과 대화하는 씬을 보면서 저 사람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화장실 청소 일을 하며 최소한의 반경을 정해서 그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의 루틴은 그가 정한 생활 반경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또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였어요. 영화 마지막 히라야마의 웃는 듯 우는 듯 알 수 없는 그 표정도 희망보다는 슬픔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영화 자체는 참 인상 깊게 봤고 훌륭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분들이 힐링 영화로 꼽으시는데 제겐 딱히 힐링이 되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영화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게 있었는데 옛날 카세트 테이프가 그렇게 고가에 거래되는지 미처 몰랐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카세트 테이프가 시간을 건너온 신기한 물건처럼 여겨지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 것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모았던 카세트 테이프를 50여 개 정도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플레이어가 없어서 지금은 못 듣는데 영화 보고 나서
창고 안에 잠자고 있을 카세트 테이프들을 다시 꺼내보고 싶어졌어요. 창고 청소도 할 겸 테이프들이 곰팡이 안 피고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댓글이 제가 대본에서 미처 살리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있는 댓글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댓글을 읽으면서 와, 초자연님이 제 라이브에 꼬박꼬박 와주시는 만큼 어떻게 저랑 취향이 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 댓글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방송 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언급을 했냐면은 이 일상을 유지한다라는 게 얼마나 이제 고되고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히라야마의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히라야마가 지금의 삶을 살게 한 어떤 이유가 됐을 텐데 그 아픔이 아직도 이제 완전히 가시지 않은 채 히라야마의 뭐 내면에 있는 것 같다, 뭐 요런 뉘앙스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거를 이 초이션님의 댓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완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퍼펙트 데이즈 썸네일에 히라야마의 표정과 비슷한 제 얼굴을 박아 넣었거든요. 그 시도도 오늘 이렇게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실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썸네일을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떨까, 저렇게 했을 때는 어떨까, 이런 실험 중에 하나였는데 그 썸네일을 보고 푸른별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썸네일 뭐죠? 싸우자는 건가요? 시비 거는 건가요? 선전포고인가요? 이제 방송 그만하시겠다는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상당히 재수없죠?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실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거였고,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썸네일을 올리자마자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 분이 나가셨고요. 실제 상황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구독자분들이 몇 분이 나가셨고요. 조회수는 조회수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저희 청취자 단톡방에는 반성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윤가님께서 썸네일을 제외하면 영상이 퍼펙트합니다. 이거 아마 진심일 겁니다. 위트 있게 그냥 장난스럽게 남기신 글이 아니라 진심일 겁니다. 그리고 초롱님께서 나이트 시네마님의 방송을 듣는 하루가 퍼펙트 데이즈라고 하시네요. 응원의 의미로서 남겨주신 거겠지만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자면은 어쨌든 히라야마도 자신만의 루틴이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매주 토요일 11시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루틴인 거고, 11시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방송에 와주시는 분들도 루틴인 거고, 그리고 라이브에는 오지 못하시지만 나중에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루틴인 거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누군가의 루틴 속에 제가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에 와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폭삭소가 수다 영상에 제가 이제 숟가락을 중심으로 이 폭삭소가 수다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 극 중에서 애순이가 가출을 했다가 붙잡혀 왔을 때 문고리를 잠궈놨던 게 자물쇠가 아니라 숟가락 하나를 그 문고리에 딱 걸어가지고 문을 잠궈놔서 먹기 위한 수단이 오히려 애순이의 발목을 잡는다, 뭐 이런 식의 해석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로 문 잠그는 숟가락은 옛날부터 원래 그렇게 쓰던 건데 의미부여 엄청나게 하셨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댁이 초가집이었거든요. 진짜로 그 애손의 집과 비슷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부터 옛날부터 그 숟가락으로 그렇게 문을 잠궜던 건 알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는데 그냥 해석을 그렇게 한 거고, 약간 오버 해석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좀 재밌어가지고 그 시각을 소개해드린 거지, 뭐 다른 큰 의미는 아닙니다. 뭐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거죠 뭐. 자,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달렸던 근황 다 읽어봤고요. 근황 토크는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고, 오늘 라이브에서 이제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저희 청취자 단톡방에 저 오늘 방송은 얼굴 노출을 하지 않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요렇게만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시는 거냐고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해드린 내용을 이 방송을 통해서도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이유는요,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편이 컨텐츠 면에서는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실제 현업 방송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구독자 수가 상당히 많은 막 몇십만, 뭐
이렇게 되시는 그런 인플루언서 지인분들이 제 방송 초기 때부터 최근까지도 계속 꾸준히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얼굴 노출하지 않는 게 뭐 조회수 면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도움이 될 거다, 이 얘기를 막 계속 이제 피드백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얼굴 노출을 해가면서 방송을 했던 이유는, 그걸 고집했던 이유는, 저는 물론 이 라이브에 와주신 분들이나 캐스트로 듣고 계신 분들의 얼굴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보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제 표정이나 제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더 친밀감이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거를 고집을 해왔는데, 최근에 좀 편집을 하면서 느꼈던 게, 편집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순간순간 뭐 이렇게 활짝 웃는다거나 좀 이렇게 표정을 짓거나 할 때는 있는데, 그 방송 시간에 대부분은 그냥 무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의식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그런 표정이었겠죠. 근데 내 방송 시간 대부분이 내가 무표정이라면은 이걸 사람들이 이런 무표정의 내 얼굴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는 거지? 아니, 저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뭔가 좀 친밀감을 느끼고 소통을 좀 더 유연하게 하기를 원했던 건데, 내가 표정이 없어버리면은 이게 내 얼굴을 노출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이 의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제가 좀 더 다양한 표정을 구사하는 게 베스트겠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다양한 표정들까지 제가 의식해서 지으면서 하기에는 너무 신경이 분산될 것 같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번 얼굴을 감추고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적인 그런 시도이고요. 요것과도 좀 연관되는 건데, 아무래도 제가 보여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조명도 그렇고 제 자세도 그렇고 뭐 뒤에 비춰지는 것들도 그렇고 이렇게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소리만 나갈 때보다는 긴장도가 올라가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저 지금 되게 편한 자세로 했거든요. 의자 뒤로 제끼고 정말 편안한 자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보여지지 않을 때랑 얼굴이 보여질 때랑 제 스스로가 느끼는 그 긴장도의 갭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편집본에서는 다 쳐내긴 하는데, 제가 말을 하다 보면은 한 중반 이후부터는 목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엄청 자주 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제 긴장도와 관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안 보여지면은 긴장도가 좀 내려가게 되고 나도 좀 편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주 이렇게 목을 가다듬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팔로워 2,000명을 달성을 했잖아요. 사실 개인적인 성취감이 있는 수치죠. 너무 기분도 좋고 하지만, 사실 제가 아까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인적인 성취감과 이 채널의 규모는 사실 구분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이 2,000명이라는 수치도 굉장히 감지덕지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 인생에 이런 날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수치이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유튜브 채널 입장에서는 이 2,000명이라는 팔로워 수는 아직 걸음마도 못된 단계입니다. 거의 비기너 수준도 안 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썸네일에 얼굴도 박아보고 라이브 방송할 때 얼굴 노출도 안 해보고, 이런 실험은 이럴 때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팔로워 수 더 많아지고 그럴 때 하면은 어떤 작은 시도를 할 때도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채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더 저한테 맞는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갑자기 왜 저래 싶은 그런 시도들을 제가 종종 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왜 저래 이런 생각보다는 뭐 또 실험 하나보다 이 정도로 좀 예쁘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버튜버 얘기가 나왔는데 뭐 농담 삼아서 하신 얘기겠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스팀에 가면은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 버튜버 소스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소스를 몇 개 따와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하느니만 못하. 할 거면은 진짜 좀 돈 들여가지고 제대로 된 모델링 해서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어설픈
어설픈 무료 제공 모델링 같은 걸로 할 바에는 그냥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래서 버튜버로 할 바야 그냥 내 얼굴 내놓고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푸른별님이 구독자 제대로 늘릴 거면은 영화 드라마 스토리 요약이나 예고편 떡밥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차라리 방송을 접으면 접었지 그런 짓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차라리 구독자 수 적었으면 적었지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마침 오늘 또 가져온 영화 뉴스 중에서 저기와 관련된 또 영화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민감해요. 왜냐면은 제가 극혐하는 컨텐츠거든요. 결말 포함 요약 영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제작사로부터 소스를 제공받고 의뢰받아서 정식으로 요약본이 제작된 영상들이 있습니다. 채널들이 있어요. 뭐 대형 영화 채널들 보면은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예외죠. 뭐 제작사에서 공식적으로 의뢰를 한 거니까 지금 채널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공식적으로 의뢰받아서 요약본을 제작하는 채널이 몇 개 안 됩니다. 최근까지는 그런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좋게 생각은 안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단톡방에서 한번 논쟁이 좀 있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 소비 문화로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면은 무조건 그렇게 봤다고 해서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요즘 시대의 흐름이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왔었는데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좀 엄격한 기준으로 필요 이상으로 약간 엄근진하게 좀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생각이 부드러워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할 때 그 영상 소스를 제작사로부터 정식적으로 제공받지 않았다면은 대체 어디서 구했을까? 당연히 토렌트나 이런 불법적인 경로로 다운받아서 그 영상을 제작을 했겠죠. 그럼 그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 그 컨텐츠를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가? 영화를 사랑해서 그런 컨텐츠를 만든다면서 불법적인 경로로 얻은 영상을 쓰는 게 그게 말이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제 생각을 양보를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컨텐츠로 소비하는 이런 소비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를 거치면서 약간은 좀 말랑해진 것 같다. 요 정도로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화 채널 이동진님 아니면은 제대로 구독자나 조회수 나온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이제 또 뜨고 있는 게 저기 단군님 뜨고 있고 단동진이라는 이제 닉네임이 생기면서 단군님 뜨고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커지는 건 바라지도 않고요. 지금 정도도 감지덕지죠. 컨텐츠 조회수가 잘 안 나올 때는 몇백 회 정도 나오고 잘 나오면은 몇천 회 정도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제 이야기를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들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만족합니다만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이것저것 해보는 겁니다. 재밌게 해보는 거예요. 자, 잡설이 길었는데 이제 영화 뉴스를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 뉴스가 바로 나오네요. 1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영화 리뷰 유튜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서 7월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라고 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네요. 근데 이거를 보고 그동안 그 영상을 통해서 번 수익이 얼마일 텐데 140만 유튜버면은 근데 벌금이 700만 원이면은 그냥 계속 하라는 소리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영상을 주로 안 쓰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렇게 괜히 말 만들기 싫고 그리고 저작권 관련해서 전전긍긍하기도 싫고 그리고 요약 영상이나 이런 거 만들면은 저게 내 컨텐츠다라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배우 박정민의 출판사 무제가 김금희 신작 첫 여름 완주를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게 단순히 김금희 작가의 신작을 박정민 배우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출간했다, 요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요게 오디오북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 낭독이 아니라 실제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라디오 드라마처럼 연기를 하는 이런 오디오북으로 제공이 됩니다. 오디오북에 참여하는 배우들 라인업만 해도 고민씨, 김도훈, 염정아, 최양락, 박정민, 김의성, 박준면, 배성우, 류현경, 김준한, 주인영, 임성재, 이런 쟁쟁한 배우들이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궁금해서라도 제가 오디오북을 한번 사서
들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옛날 작품 이야기인데요.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작품에서 이 피터 파커가 살고 있는 셋방에 주인장 딸로 등장하는 조연 캐릭터가 있는데 우르슬라라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우르슬라가 피터 파커를 짝사랑하는 그런 설정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나이를 먹고 보니 우르슬라가 다시 보인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밈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르슬라는 피터가 스파이더맨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피터 파커 그 자체를 좋아해준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많은 팬들은 조건 없이 순수한 애정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어릴 때는 잘 몰랐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가 MJ만 바라보느라 우르슬라의 진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습은 현실의 연애와도 닮아 있어서 공감을 자아낸다라고 하네요. 우리도 현실 연애를 생각을 해보면은 나만 바라봐주고 조건 없이 나를 좋아해주는 상대방을 놓친 채로 괜히 좀 나쁜 남자나 되게 도도한 그 여자한테 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에 홀렸는지 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저에게 이제 스테이라고 외쳐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죠. 이런 밈을 생산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바람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라고 푸른별님이 채팅에 남겨주셨습니다. 타령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바람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베이베 맞죠? 뭐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스터 트롯 우승을 응원합니다. 아니 이게 타령처럼 들려요? 내가 바람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베이베. 타령 인정한다고. 바이브 계열받네. 방금 노래 부르자마자 라이브에서 한 분이 나가셨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 영화 뉴스로 돌아와서 라디오스타와 왕의 남자를 연출했었던 이준익 감독이 사극으로 연출 컴백합니다. 지난 3월 수뇌부가 교체된 CJ ENM에서 투자 그린라이트가 켜졌고 주연 배우를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이준익 감독의 스크린 복귀는 설경구 변요한 주연의 자선 오보 이후에 4년 만이라고 하네요. 어떤 사극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데 이준익 감독이 연출하면은 사실 믿고 봐도 되죠. 진짜 믿고 보는 감독 중에 한 분이시죠. 라디오스타 왕의 남자 자선어보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요 소식에 대해서 레이더를 바짝 세우고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님이 목소리가 편안해 보입니다 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확실히 좀 비디오를 끄고 편안한 자세로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에는 좀 말도 빨라지고 좀 목소리도 격양되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저부터도 좀 편안하게 목소리가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네요. 지금 의자 뒤로 제끼고 편안한 자세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넷플릭스의 공동 CEO 테드 사란토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극장 산업 침체와 넷플릭스의 전략에 대해서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 대비 극장 매출은 40에서 50% 정도 감소했으며 2025년 첫 분기에도 8%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대규모 블록버스터 수준의 제작비를 투입한 영화들도 대부분 극장을 거치지 않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독점 공개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현재 극장 시장 규모의 7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5년은 팬데믹과 할리우드 파업이 끝난 후 극장이 부활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미국 내 티켓 판매 감소 추세로 인해서 전망이 어둡다라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약간 걸러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넷플릭스 측의 입장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들 보고 싶은 대로 이 데이터를 해석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도 좀 있긴 하죠. 그죠? 그리고 신작 소식인데 유해진, 이재훈 주연의 소주전쟁이 6월 3일에 개봉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 개봉 소식만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쇼박스는 개봉 소식을 알리면서 감독 이름을 명기하지 않았다. 이 영화로 연출 데뷔한 최윤진 감독이 시나리오 2편을 탈취했다는 의혹에 휘말려서이다. 제작사인 더 램프가 감독이 아닌 작가들의 편에 서고 이에 감독이 대형 제작사의 횡포라고 주장해서
그동안 개봉이 미뤄졌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싶어서 조금 더 요 사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타이틀은 정말 당신 혼자 썼습니까? 최윤진 감독 신인 대본 탈취의 전말이라는 기사이고요. 신인 작가가 대본의 95%를 쓰고 최윤진이 5%를 윤색했다라고 하네요. 영화 감독 최윤진이 신인 작가들의 대본을 상습 탈취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최 감독은 영화사 꽃의 대표이고 영화 모럴 해저드로 감독 데뷔했다. 모럴 해저드? 근데 아까는 소주 전쟁이 이 감독의 데뷔작이라며 무슨 소리야 하고 찾아봤더니 이 소주 전쟁의 원래 제목이 모럴 해저드였다라고 하네요. 이런저런 사건을 거치면서 제목을 소주 전쟁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의 새로운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마블이 21세기 폭스를 인수한 후 판타스틱 4 판권을 회수해서 만드는 첫 MCU 영화이고요. 북미 기준으로 7월 25일 개봉이고 감독은 완다비전 왕좌의 게임을 연출했었던 맷 세크먼 감독이 맡았습니다. 요거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노잼 각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이상하게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작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우려를 표하고 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근데 이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 이전에 4월 30일에 개봉하게 될 썬더볼츠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년 후에 메인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요번 28년 후를 기점으로 새로운 트릴로지를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28일호를 연출했었던 데니 보일 감독이 그대로 연출을 맡았고, 28주 후가 있었죠. 요 사이에 요 28주 후는 정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8년 후는 28일 후에 후속작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고요. 이 킬리언 머피가 28년 후에도 출연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출연한다라는 이야기는 없고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소스로 직접 출연한다라는 이야기는 없고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아직 뭐 루머 단계인 것 같고, 팩트는 이 작품의 총괄 프로듀서로 이 킬리언 머피가 참여를 합니다. 근데 영화상에 등장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28년 후의 스토리는 분노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28년이 지난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소규모 생존자 공동체가 형성된 세계에서 다시 한번 바이러스의 위협과 새로운 공포에 맞서는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 나서는 한 소년의 여정이 주요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바다 호랑이가 6월 25일 개봉을 확정을 했습니다. 감독은 마라톤을 연출했었던 정윤철 감독이고요. 원작이 있습니다. 김탁환 소설 거짓말이다 입니다. 주연은 이지훈, 손성호, 박호산 등이라고 하고, 줄거리는 주인공인 나경수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데려온 민간 잠수사이다. 참사 이후 잠수병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해경이 동료 잠수사의 사망 책임을 민간 잠수사에게 전가하는 재판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네요. 이게 실화 기반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민간 잠수사였던 김관홍 씨의 이야기이고요. 참사 발생 7일 만에 수색 작업에 합류해서 292구의 시신을 수습하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잠수병과 극심한 트라우마, 그리고 사회적인 방치, 국가의 책임 전가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2016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국회와 청문회에서 민간 잠수사들의 헌신과 국가의 무책임을 증언하며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하시네요. 국가의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지치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도 국가적으로 큰일이 한번 있었죠. 엄청 큰 산불이 발생을 해가지고 수많은 피해자들과 수많은 물질적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도움도 드리고 기부도 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씁쓸함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와주는 자체를 나쁘게 본다기보다는 언제까지 이렇게 국가에서 큰 일들을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이거를 해야 되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한들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국가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국가적 큰일이 발생하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왜 아직까지도 그런 게 많이 미흡해 보이냐라는 그런 씁쓸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지인의 입에서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반감이 생겼거든요. 서로 어렵고 하면은 좀 십시일반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아니 그걸 또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민간이 도움을 준다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뉘앙스보다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국가에게 우리의 그 믿음을 맡기지 못한다는 그 방향에서 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좀 가더라고요. 외란 때도 그렇고 늘 민초들이 지켜낸 나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그 십시일반 하는 그런 민간을 타겟으로 한 그 씁쓸함이 아닙니다.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국가를 신뢰할 수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씁쓸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맥락으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가긴 하죠. 오늘의 마지막 영화 뉴스는 2025년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커버에 데미 무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데미 무어는 수십 년간 문화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배우이자 제작자입니다. 1991년 임신한 모습을 담은 베니티 페어 커버로 임신과 모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꿨고, 스트립티즈, G.I. 제인 등에서 남성 배우들과 동등한 출연료를 요구하며 헐리우드의 여성 경제권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서브스턴스에서 노화와 자기 수용을 주제로 한 연기로 오스카, 골든글러브 등 주요 시상식에서 주목받았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데미 무어는 여성이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강렬하고 활기차고 영향력 있는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나이와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데미 무어 대단하신 분이죠. 골든글러브에서 하셨던 수상소감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런 선한 영향력 앞으로도 많이 펼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개봉작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화 드롭이 개봉을 합니다. 블루마우스 프로덕션이 제작한 미스터리 스릴러이고요. 감독이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해피 데스데이의 크리스토퍼 랜던 감독이고요. 줄거리는 싱글맘 바이올렛이 오랜만에 나선 첫 데이트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 상대 헨리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바이올렛은 같은 레스토랑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에어드롭으로 이상한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곧 정체불명의 발신자가 바이올렛의 아들과 여동생의 생명을 위협하며 데이트 상대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말로만 설명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요 예고편 보시면은 진짜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래서 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주변 지인 4분이 요 드롭에 시사회에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시사회에 다녀온 4분 만장일치로 욕을 그렇게 하는데 예고편만 잘 뽑은 건가? 근데 예고편은 진짜 재밌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심지어 감독이 해피 데스데이 감독이면은 이 해피 데스데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이 재밌는 작품을 만든 감독이 저렇게까지 욕먹을 작품을 만들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의아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영화보다는 넷이서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넷이서 같이 욕했던 게 더 재밌었다고. 근데 원래 망작은 그 재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이라는 작품입니다. 2024년 제77회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30년 만에 공식 초청된 인도 영화이고요.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뉴욕타임즈, 헐리우드 리포터, 인디와이어, 필름 코멘트, 타임, 롤링스톤, 가디언 등 세계 유수 매체에서 올해 최고의 영화로 선정된 작품이라고 하고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2024년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언급했다고 하네요. 인도 대도시 뭄바이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종과 언어 계층이 뒤섞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외로움과 연대, 꿈과 욕망을 섬세하고 아름다운 영상미로 풀어냈다. 이게 2024년도에 상당히 주목받은 작품 같은데 국내에 뒤늦게 들어오게 된 케이스 같고요. 정말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게 이건 역시 상영관 확보를 많이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로 극찬을 받은 작품이면은 나중에 OTT로라도 꼭 봐야겠죠. 그 다음 작품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 라는 작품인데
2024년 칸 영화제 감독 중한 초청 및 유럽 최우수 영화상을 수상을 한 작품이고요. 프랑스 영화 전문지 카이에 디 시네마 선정 2024년 올해 영화 탑10에 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줄거리는 14년간 연인으로 지내온 알레와 알렉스는 오랜 시간 함께한 끝에 이별을 결심한다. 하지만 이별의 순간조차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던 두 사람은 이별 파티를 준비한다. 여기까지는 좀 극혐인데 저희 대학생 때도 연인끼리 헤어질 때 막 이별 여행 떠나고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저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친구 중에도 있었는데 막 이별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냥 헤어지는 거면 헤어지는 거지 무슨 이별 여행이야.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태입니다. 진짜 친구 얘기입니다.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극혐하는 행태고요. 진짜 친구 얘기예요. 영화는 이별을 기념하는 파티를 준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별 소식을 알리고 이까지만 읽어도 개 오반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관계의 진실과 의미를 탐구하는 두 남녀의 모습을 유쾌하면서도 진지하게 그려낸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 줄거리만 보면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반데 싶지만 이건 역시 2024년 각종 영화제와 2024년 올해의 영화 탑10에 들 정도라고 하니까 이 줄거리만으로는 알 수 없는 뭔가 그런 좋은 점이 또 있겠죠? 한번 궁금해지는 작품이네요. 나시 친구 나시라고 하는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제 스타일은 이별할 때 진짜 단칼에 끊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할 작품은 곤돌라이고요. 인물의 대사 없이 배우의 표정, 몸짓, 음악, 효과음만으로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제36회 도쿄국제영화제 등 전 세계 66개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조지아 산골 마을의 케이블카 승무원으로 일하게 된 이반은 매일 마주치는 또 다른 곤돌라 승무원 니노와 짧은 교감을 나눈다. 두 곤돌라는 30분마다 산과 계곡을 오가듯이 스치면서 만나고 두 사람은 장난기와 설렘이 가득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한다. 체스게임, 선물 주고받기, 물총싸움, 코스프레 등 다양한 놀이와 소통이 이어지며 두 여성의 관계는 점차 사랑으로 발전한다. 니노가 케이블카를 떠나 비행기 승무원이 되려는 계획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대사 없이 배우의 표정, 몸짓, 음악, 효과음만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네요. 요거 시사회 다녀오신 분들이 꽤 볼만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 청춘 로맨스의 정수로 꼽히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4월 이야기가 4월 23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재개봉합니다. 올해 개봉 25주년을 맞이했고요. 2013년에 HD 리마스터링으로 재개봉을 했는데 그로부터 12년 후인 지금 개봉을 하는 겁니다. 러닝타임은 67분인데 비교적 짧죠. 줄거리는 니레노 우즈키는 홋카이도에서 도쿄 근교 무사시노 대학에 입학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갑니다. 수줍고 조용한 우즈키는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이웃을 만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성장해 갑니다. 라고 하네요. 푸른별님은 이미 예매를 해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는 다음 주 토요일에 개봉합니다. 2025년 4월 4일 북미 개봉 후 전세계 박스 오피스 5억 6,500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2025년 두 번째로 높은 흥행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원작 영화 중 역대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웠다라고 하고 영화의 성공에 힘입어 속편 제작도 이미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마인크래프트 무비이고요. 이게 평론가 평이 최악이죠. 혹평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와는 대비되게 이렇게 역대급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아이와 함께 4DX 사전 상영회를 다녀왔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화는 엉망진창입니다. 왜 전문가들과 평론가들이 혹평을 그렇게 했는지 100번 이해가 될 만큼 엉망진창인데 그 상영관은 대부분 저희 딸 또래 거의 초등학생? 많아봤자 한 중학생? 이 정도의 이제 관객이 제일 많았거든요. 영화 상영 내내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정말 재밌게 보더라고요, 애들이. 저는 보면서 와 진짜 심하다. 이따가 소개해드릴 야당 같은 경우도 클리셰의 향연인데 그거를 뛰어넘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클리셰라는 표현은 너무 점잖을 정도로 그냥 이거는 억지 아니야? 싶을 정도로 진짜 완전 엉망진창이거든요, 이야기가. 근데 애들이 너무 재밌게 막 웃으면서 보고 저희 애는 나중에 영화 끝날 때 막 울면서
막 눈물 닦으면서 울면서 막 이러고 울면서 막 웃다가 울다가 이제 무서운 장면 나오면 막 이러다가 막 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막 영화 상영 끝나고 이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그 영화를 같이 봤던 아이들이 다 같이 우르르 나왔을 거잖아요. 그 엘리베이터에까지 그 애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 설레임과 즐거움을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거기서 막 엄마 아빠랑 나 너무 재밌었어 막 이런 이야기를 저희 애를 포함해서 막 가족들끼리 나누고, 어떤 애는 마인크래프트 팜플렛 들고 기념 사진 찍고 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물론 이게 뭐 작품성이 뛰어나다거나 뭐 영화적인 완성도가 높다거나 뭐 그런 작품은 아니지만, 이 어린이들에게 이 2시간 동안 이 정도의 그 즐거움을 선사를 해주는 작품이라면은, 이거를 과연, 그러니까 잘 만든 작품이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거를 나쁜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 혼자 봤으면은 진짜 완전 쌍욕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애를 포함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물론 보면서 저는 막 헛웃음을 지으면서 봤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를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와, 이게 과연 나쁜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파이님은 타겟층 취향 저격을 제대로 했나 보네요. 그 초록님도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면은 좋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별님도 아이들에게 저게 스타워즈겠지. 따흐흐.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극장 가서 막 영구와 땡치리 이런 거 볼 때, 영구와 땡치리를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봤지만 막 그 영화 상영 시작 내내 영구야 막 이렇게 외치면서 정말 재밌게 봤잖아요. 근데 그 영구와 땡치리가 과연 작품성이 대단하고 평론가들이 높은 점수를 주고 그런 작품일까요? 그런 작품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그 영과 땡치리를 재밌게 봤던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그 시절의 그 추억이 정말 재밌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그 영화가 과연 나쁜 영화일까? 라는 생각이 오늘 이 마인크래프트 무비를 보면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과 땡치리 예시는 좀 이라고 마땅히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디로드님이 평론가는 각자의 시선으로 영화를 안내하는 것 뿐이니까 점수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디로드님이 저 얘기를 항상 하시죠. 평론가들의 점수는 참고만 해라. 평가는 직접 보고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나만의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평론가 점수는 참고만 해라라는 이야기를 디로드님이 평소에도 항상 강조하시죠. 오늘의 영화 개봉작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영화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야당, 악연, 택시드라이버 순서로 하겠습니다. 택시드라이버가 제일 깁니다. 이제 첫사랑 이야기 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고요. 4월 16일에 개봉한 영화 야당을 감상을 했습니다. 촬영은 2023년 11월에 끝났는데 이제 개봉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개봉 시기를 미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 개봉한 게 더 나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개봉 소식이 들려왔을 때부터 제목 때문에 말이 좀 있었죠. 야당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내용을 다룬 영화라고 저부터도 좀 오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여당, 야당 이런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이 마약 범죄 수사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을 뜻하는 은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작사가 제작사에서 만든 작품들을 보면은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 서울의 봄 이런 굵직한 사회성 짙은 작품들을 만들어 온 이 하이브 미디어 코프라서 의도된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실제 영화상에서도 이제 시점이 대선 시즌이긴 하죠.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긴 하지만 이 영화 개봉 시기가 미뤄지기도 했고, 흔히 말하는 창고 영화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를 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이 영화도 방송에서 신작 리뷰해야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본 거지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꽤 즐겁게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자기 역할을 잘 아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줍잖게 이 메시지를 넣으려고 한다거나,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한다거나, 감동적인 어떤 메시지를 넣는다거나 이런다기보다는 나는 오락 영화야, 나는 팝콘 무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포지션을 정말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감독인 황병국 감독이 누구냐면은 부당거래에서 30만 원 국선 변호사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했던 그 국선 변호사로 유명한 그분이십니다. 이 베테랑이나 서울의 봄 같은 작품에서도 인상 깊은 생활 아재 연기를 보여주신 분이시죠. 이분이 원래는 이제 영화 감독이었는데 대중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던 작품에서의 연기로 더 알려져 있긴 하죠. 이 황병국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이 야당 브로커나 마약 수사관 아니면 전직 형사 등 이 수십 명을 인터뷰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본인도 취재 도중에 체포가 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 영화에서 소변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상당히 리얼하게 재현이 되죠. 감독의 경험에서 저런 장면이 나온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 마약 유통 구조나 뭐 점조직, 호텔 마약 파티, 강남 한복판의 추격전 이런 장면들은 실제 사건에서 따온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계기로 오락영화 감독으로서도 주목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도덕적으로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는 인물들이 각자의 욕망과 생존을 위해서 서로 속고속이는 그런 피카레스크 범죄물입니다. 이 주인공부터가 선량한 시민과는 거리가 좀 멀고 주인공이 얽히는 인물들도 대부분 범죄자들이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어둡고 건조하면서도 인물 간의 에너지가 팽팽하게 충돌하는 그런 분위기의 범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만족하실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은 이 다음에는 이런 전개로 가겠구나. 저 인물은 이 장면에서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클리셰의 향연이에요. 심지어 그 예측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범죄 영화에서 정말 익숙하게 봐왔던 설정과 장면들이 연달아서 등장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고 신기했던 거는 이 영화는 그 뻔함이 지루함이나 식상함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묘한 재미를 준다는 거예요. 마치 너무 잘 아는 길을 편안하게 걷는 그런 느낌 속에서 내가 예상했던 그 클리셰가 정확하게 딱 등장할 때 역시 그렇지라는 그런 반가운 쾌감이 들었다 할까요? 김이 새버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 감독과 관객들 사이에 야 우리 이거 알지? 이런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댓글에서 잘 끓인 김치찌개는 언제 먹어도 맛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딱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았어요. 특히 모든 상황이 망해가지고 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시간이 과거로 돌려지면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된 큰 그림이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였지롱 이라고 하면서 판세를 단숨에 뒤집어 버리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오션스 11 같은 이 케이팝 무비에서 정말 숱하게 봤던 그 방식이죠. 이것도 너무나 익숙한 구조인데 야당은 이런 구조를 정말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너무 뻔뻔하게 사용을 하니까 이게 또 볼만해요. 이게 또 그래서 어느 정도 결말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까지 쌓아 올린 그 긴장감과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속도감 있는 편집 같은 것들 덕분에 이 오락영화로서의 재미는 확실히 보장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소 전형적일 수 있는 서사와 구조를 매력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었던 거는 배우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우들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특히 이 주인공인 이강수 역을 맡았던 강하늘 배우는 이 영화에서 진짜 빛이 나더라고요. 껄렁껄렁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좀 짠한 구석도 있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질을 보여주는 이 캐릭터를 정말 잘 연기를 해줬습니다. 이 한동안 충무로에 젊은 주연급 배우가 부족하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 강하늘 배우처럼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역량을 입증하는 배우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이 한국 영화계에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해진 배우가 검사 구관이 역으로 이제 나오는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은 불법적인 거래도 서슴지 않는 위선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캐릭터죠.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현실의 권력 구조에 대한 풍자하는 대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사 한 줄이 이 제작사의 아이덴티티를 좀 드러내는 것 같기도 했고 이 제목인 야당이 중의적인 표현으로 노리고 쓴 거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약수사대 형사인 오상재 역의 박해준 배우도 좋았습니다. 이 폭삭 소가수다에서 관식을 연기했던 그 배우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이미지를 연기를 해주더라고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눈에 들어온 최원빈 배우랑 이태원 클라스에서 인상 깊었던 류경수 배우 같은 이 젊은 배우들의 활약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삭 속았수다에서 제니 엄마로 나와서 인상 깊었던 경상도 사투리 연기를 보여줬던 김금순 배우가 여기서는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연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만큼 배우들 간의 연기 호흡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관람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야당이 뭔가 작품성이 뛰어나고 뭐 좋은 영화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솔직히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클리셰의 방복이나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전개는 일부 관객들한테는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 한들 재미있는 오락영화다라는 점에서는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하게 머리 쓸 필요도 없이 그냥 2시간 동안 스릴 넘치고 유쾌한 범죄 드라마를 즐기고 싶을 때 그냥 편안하게 팝콘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로서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본 그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현실적인 아쉬움이 있다면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라는 점인데,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이 약 250만 관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청불 등급은 극장 흥행 면에서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마약 범죄 소재를 다뤘던 영화 독전이 15세 관람가잖아요. 근데 왜 야당은 청불 등급을 받았을까? 물론 이 영화 속에 마약, 폭력, 선정적인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수위가 과연 15세 등급을 받은 독전 대비 야당이 청불 등급을 받을 만큼 큰 차이가 있었나? 별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독전이 좀 더 셌던 것 같은데 독전은 15세고 야당은 청불이고 이게 무슨 차이지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때로는 좀 모호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런 거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독전의 사례가 있으니까 아니 얘는 15세고 얘는 청불이고 기준이 뭐야 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위 조절을 좀 해가지고 15세 관람가를 좀 받았다면은 손익분기점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OTT에 공개가 되고 나면은 좀 더 사랑받게 될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임범령님은 저는 솔직히 너무 뻔하고 겹치는 영화가 많아서 그냥 그랬습니다. 연기 보는 맛은 좋았고 가볍게 보기에 좋았던 작품입니다. 푸른별님이 청불은 받을만 하지 않나요? 대놓고 마약 야스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애들이 봐도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계속 독전과 계속 제가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독전은 15세인데 이게 청불이지라는 그 의문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청불로 갈 거면 아예 더 화끈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아싸리 청불로 갈 거면은 이게 사실 야스신도 나온다고 하는데 원경으로 잡는 거지 대놓고 막 이렇게 적나라한 장면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직접적인 노출도 오히려 독전에서 나오지 여기서는 직접적인 노출도 나오지도 않고 쌀이 좀 화끈하게 갈 거면은 이런 아쉬움이 좀 들긴 했습니다. 아쉬웠군요 라고 하는데 의문스러웠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야당은 범죄 스릴러 장르에서의 익숙한 클리셰들을 영리하고 뻔뻔하게 활용해서 장르적 쾌감을 선사하는 영화입니다.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서사를 강하늘 배우를 중심으로 한 배우들의 에너지 넘치는 연기 앙상블이 성공적으로 커버를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품성을 기대하기보다는 가볍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잘 만들어진 범죄 오락영화를 찾으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기 어려워진 점이 현실적인 그런 아쉬움으로 좀 남고요. 중의적인 제목이나 특정 대사가 개봉 시국과 잘 맞물려서 오히려 개봉이 늦춰진 게 좀 더 이득으로 작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마약은 어디까지 퍼져 있나? 권력과 검찰, 정보원은 어디까지 어떻게 얽혀 있나? 이런 질문으로 범죄를 통해 권력을 들여다보고 권력을 통해 인간의 생존 방식을 들여다보는 작품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야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악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재생을 시작했다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서 결국 다 보고 자게 만든 넷플릭스 시리즈 악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재밌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개인적으로 연기력을 믿고 보는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하더라고요. 일단 1화만 한번 봐볼까? 이런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큰 기대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근데 1화를 재생한 바로 그날 저도 모르게 마지막 6화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흡입력 있게 달렸고요. 이게 회차를 되게 영리하게 나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각 에피소드가 끝나는 지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야기가 한참 이제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다가 아니 여기서 이렇게 끝낸다고? 싶은 타이밍에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이야기를 멈추면서 다음 부분을 궁금하게 만들도록 연출하는 기법을 클리프행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분위기를 되게 잘 살렸더라고요. 그리고 6회로 구성한 것도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폭삭 속았수다처럼 심죽부작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보다가 뒷이야기가 궁금하더라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걸 어느 세월에 다 봐 이런 생각에 그냥 뭐 천천히 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6회밖에 없으니까 뭐야 좀만 보면 다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멈추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편만 더 보고 자야지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다 보게 되는 그런 마성의 매력을 가진 시리즈였습니다. 근데 밤에는 틀지 마세요. 다음날 일상생활할 때 힘들었습니다. 시체도 세우는 이야기라고 맞아, 대사 중에 그런 게 나오죠. 난 시체도 세워 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악연은 피카레스크 물입니다. 피카레스크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접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선한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뭐 성장하거나 아니면 뭐 악당을 물리치거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피카레스크 장르는 그 반대입니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장르를 피카레스크 장르라고 하죠. 악연은 이런 피카레스크물에 아주 충실한 작품이고요, 모두가 각자의 욕망 혹은 절박한 상황 때문에 크고 작은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지른 그 악행이 또 다른 악행의 씨앗이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서로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결국에는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공멸해가는, 말 그대로 악인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면서 벌어지는 처절한 생존 게임이자 자멸 파티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피카레스크 장르가 주는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현실의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은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아야 될 인물들인데 그들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의 행동에 조마조마해진다거나 심지어는 잠시 감정을 이입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을 엿보는 듯한 그런 느낌, 혹은 이 금기를 넘나드는 데서 오는 대리만족 같은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악연은 이런 피카레스크 장르의 특유의 재미와 긴장감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살려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작품의 매력을 이야기할 때 배우들의 신들린 듯한 연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배우들은 걸을 타선이 없습니다. 모든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에 완벽하게 빙의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고요, 이런 강력한 연기 앙상블 덕분에 자칫 비현실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이 악인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입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언급하고 싶긴 한데 제 기억에 강하게 남았던 몇 분만 언급을 해보자면은, 먼저 박혜수 배우입니다. 와, 이게 진짜 잘하더라고요. 이게 넷플릭스의 아들, 넷플릭스 공무원 이런 별명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고요. 어떤 장르에서 어떤 캐릭터를 맡겨도 마치 처음부터 그 인물이었던 것처럼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하는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승연 배우도 좋았는데, 아까 채팅창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나는 시체도 세워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캐릭터죠. 이 영화 핸섬 가이즈에서는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웃음을 줬는데, 저도 그때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앞으로 또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 악연에서는 180도 다른 얼굴을 보여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서늘하면서도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악녀 역할을 너무 매력적으로 소화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악역도 잘 어울리는구나, 연기 스펙트럼이 정말 넓은 배우구나 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준 배우는 이 넷플릭스 살인자 이응 난감에서 이제 소름 끼치는 송촌 역할로 많은 분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이번 악연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준 배우가 등장하면은 그냥 믿고 보는 편인데 이번에도 기대를 충족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1화부터 등장하는 이희준 배우의 캐릭터가 하는 행동이 너무 악행이라서 보기 불편해가지고 도중에 껐다라는 지인들도 몇 있었거든요. 저도 이희준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 1화에서 나쁜 짓을 막 하고 다닐 때 저 나쁜 놈 완전 저거 호로 자식 아니야 저거 에잉 뭐 이러면서 보긴 했는데, 이 작품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희준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등장인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순한 맛입니다. 그래서 이준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의 악행만 보고 보기 힘들어서 하차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 작품의 수위와는 본인의 취향이 맞지 않는 거니까 하차하신 게 잘한 선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세 배우 외에도 김성균, 이광수 같은 정말 많은 명품 배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배우들의 연기만큼이나 칭찬하고 싶은 게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 작품은 악인들이 서로의 악행 때문에 의도치 않게 얽히고 설키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인물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반전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우연의 남발처럼 느껴지거나 너무 억지스럽다라는 인상을 주기가 쉬워요. 근데 악연은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교차하고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그 연결고리가 억지스럽다라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오히려 와, 여기서 이렇게 엮인다고? 이런 감탄이 들죠. 이 모든 사건과 관계들이 마치 잘 짜여져 있는 거미줄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도미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다음 사건의 원인이 되고 그 결과가 또 다른 파장을 낳는 과정이 치밀하고 설득력 있게 그려져서 각본 쓸 때 진짜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이게 무슨 이야기야 싶을 수도 있지만 2화부터는 쾌속 질주가 시작이 되고 6화에 이르러서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누가 죽고 누가 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게 되고 왜 이런 결말에 도달했는가를 따라가는 그 과정이 이 시리즈의 핵심인 거죠. 덕분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다음 상황이 궁금해지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의 뼈대는 업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짓을 하면은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된다라는 권선징악,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사필귀정,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인과응보 같은 사자성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악인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탐욕과 악행 때문에 파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형태로든 내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 작품을 제가 더 좋게 평가한 이유는 굳이 뭐 이런 교훈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셔도 충분히 재밌다는 점입니다.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극단적인 악의 모습을 유시처럼 즐기길 바랬다라고 하셨던데, 그냥 정말 눈앞에 펼쳐지는 이 악인들의 아수라장 같은 이야기를 다음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장르적인 쾌감과 서스펜스만 즐기면서 보셔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지점은,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다 만족스러웠는데 이 신민아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파트에서는 솔직히 조금 늘어진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민아 배우의 연기가 뭐 부족했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리즈에 등장하는 다른 주요 인물들이 워낙에 극단적이고 광기 넘치고 막 자극적인 악인들이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인간적인 고뇌를 하거나 내적인 갈등에 집중하는 그런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극 전체의 톤이나 템포가 살짝 차분해지고 이완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면들에서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긴장감을 느끼다가 신민아 배우의 서사가 진행될 때는 그 텐션이 이제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 배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강렬한 캐릭터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 같긴 합니다. 극 전체의 리듬 조절 측면에서 좀 아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은 넷플릭스 시리즈 악연은 한번 재생을 누르면 끊기 힘든 흡입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잘 짜여진 각본 위에서 펼쳐지는 반전과 숨막히는 전개,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연기파 배우들이 선보이는 신들린 연기의 향연이 조화를 이루는 웰메이드 피카레스크 스릴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템포 조절 실패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즈가 선사하는 장르적인 재미와 배우들의 불꽃 튀는 연기 앙상블은 그 작은 아쉬움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평소에 피카레스크 장르, 즉 악인들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즐겨보시는 분들이나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것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빠른 전개의 스릴러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악연은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건 좀 깁니다. 택시 드라이버 얘기인데, 사실 앞에 뭐 야당이나 악연 대본은 진짜 순식간에 썼거든요. 근데 이 택시 드라이버 대본은 쓰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거의 하루 종일 대본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사에 길이 남을 걸작으로 불리고 있는, 보고 나면은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는 문제작이죠.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1976년 작품 택시 드라이버를 감상을 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택시 드라이버를 감상하고 오라고 숙제를 줬더니 학생들이 이 송강호 주연의 택시 운전사를 보고 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그런 작품이죠. 보고 나니까 찝찝한 그 감정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만큼 좀 강렬한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 시작부터가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죠.
몽환적이면서도 불안하고 불길하고 막 그런 느낌을 주는 오프닝 시퀀스가 쫙 나오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좀 기선제압을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음악의 거장인 이 버나드 하먼의 유작이 된 재즈 음악이 BGM으로 깔리는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매우 불안하고 위험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로버트 드니로가 이 신들린 연기로 완성한 트래비스 비클이라는 인물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던 전직 해병대원이지만 지금은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인물이죠. 이 잠들지 못하는 기나긴 밤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심야 택시 운전을 하면서 도시를 떠돌게 되는데 택시 창 너머로 보이는 약물 중독자, 매춘부, 불황자들 이런 이들을 이 트래비스는 싸잡아서 인간 쓰레기, 오물이라고 부르며 혐오감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트래비스는 그토록 혐오하던 그런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죠. 영화는 이처럼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전쟁의 트라우마와 불면증으로 인해서 점점 더 불안해져만 가는 한 남자가 자기 안의 악마를 조금씩 키워나가며 결국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트래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과 같을 것 같은데요. 이 트래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부족한 사회성으로 인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서툴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배시라는 여성에게 접근하고 관계를 맺는 장면인데요. 요즘 인기 있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서 종종 등장하는 정말 이 보는 사람 뒷목 잡게 만드는 그런 출연자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선이나 상황 아니면 주변 분위기나 맥락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 자기만의 방식대로만 소통하려고 하는 바람에 결국 관계를 파탄내고 마는 그런 분들이 종종 나오시죠.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트래비스가 배시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그렇게 보였는데 배시는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지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이 트래비스가 보기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더럽고 어두운 밤거리의 세계와는 정반대에 있는 이 깨끗하고 밝은 정상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트래비스의 마음속에 이 배시는 단순한 호감의 대상을 넘어서서 자신을 이 구역질하는 현실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천사 같은 존재로 멋대로 이상화해버립니다. 문제는 이 트래비스가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첫 데이트 장면에서 뒷목을 잡을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트래비스는 포르노 극장으로 배시를 데려가죠. 이 장면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택시 드라이버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으시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트래비스야 아이고 트래비스야 라는 그 탄식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포르노 극장 장면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첫째로 이 장면은 트래비스가 가진 극단적인 사회성 부족을 그 어떤 설명보다도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개방적인 1970년대 뉴욕이라고 해도 호감을 가진 여성과 첫 데이트 장소로 이 포르노 극장은 이 부적절하다는 게 상식이죠. 근데 이게 상식인데 이런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사회의 작동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만의 생각에 완전히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로 이 어처구니 없는 선택은 이 트래비스의 자기 중심성을 보여줍니다. 배시의 감정, 취향, 사회적인 위치나 자존심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죠. 본인에게 익숙한 공간이 포르노 극장이니까 데려간 거예요. 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당혹감이나 모욕감, 불쾌감을 줄 수 있는지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트래비스 내면에 존재하는 이 모순을 보여줍니다. 입만 열면 도시의 쓰레기들, 오물들이라고 혐오를 하면서 정작 그 자신이 그 쓰레기의 일부인 포르노를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심지어 자신이 천사라고 여기는 순수한 이상화시킨 여성과의 첫 만남 장소로 거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래비스의 가치관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비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장면은 트래비스가 속하고자 했던 배시로 상징되는 그 정상적인 사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어떤 벽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결코 연결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트의 처참한 실패는 트래비스가 사회로부터 최종적으로 거부당하고 더 깊은
깊은 고립과 분노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스코세이지 감독의 연출력이 정말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황한 대사나 설명을 통해서 이 트래비스의 상태를 알려주는 대신에 하나의 이 구체적인 상황 설정과 인물의 황당한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현실적인 반응만으로도 트래비스라는 인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래비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의 실소를 터뜨리면서도 불안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그 장면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배시는 당연하게도 경악과 모멸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죠. 이후에 트래비스의 사과도 단호하게 거절당합니다. 이 단호한 거절이 트래비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이 나의 순수한 진심을 몰라주는 배시에 대한 배신감과, 배시라서 배신감인가요? 죄송합니다. 배시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거절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분노를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단순히 배시라는 인물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대한 혐오감으로까지 확산되죠. 그래서 배시에게 주려고 했던 꽃다발을 싱크대에 쳐박고 가스레인지 불에 태워버리는 그 장면으로 트래비스가 흑화되는 순간을 묘사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 트래비스는 본격적으로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하고 체력 단련을 막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불법적으로 여러 가지 총기를 구입하고 자신만의 이 외롭고 위험한 전쟁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트래비스의 뒤틀린 시선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매춘을 하는 소녀 조디 포스터가 연기한 아이리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우연히 택시에 태우게 된 아이리스를 이 포주에게서 구출해야 된다는 이상한 이 사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앞서서 배시에 대한 집착과 마찬가지로 아이리스의 의지와 감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진 않죠. 그냥 이 트래비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영웅적 판타지를 충족시키고 배시와의 관계를 실패하면서 무너졌던 이 자존감을 다른 방향으로 회복하려는 행위로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의 위험한 심리는 우연히 휘말린 편의점 강도 사건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 상황 자체는 강도를 막는, 결과적으로는 이 정의로운 행동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가 보여준 충동적이고 과도한 폭력성,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트래비스가 느꼈을 통제력과 우월감입니다. 풍구를 겨누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긴 행위,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얻게 된 편의점 주인의 이 감사한 이 긍정적인 피드백은 무력감과 소외감에 찌들어 있었던 트래비스에게 이 성공 경험이 치명적인 유혹이 되고 폭력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아이리스가 처한 복잡한 상황, 예를 들어서 포주와의 이상한 애증관계나 유대감 같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신을 중심으로 너는 이런 더러운 곳에 있을 아이가 아니야, 너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라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오직 구원받아야 할 불쌍하고 가련한 대상으로 객체화시켜버리게 되죠. 그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이나 연민으로 포장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타인의 삶에 개입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내적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위험하고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죠. 아이리스라는 이 소녀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리스를 구하는 영웅적인 나 자신을 구하고 싶은 그런 것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택시 동료나 아이리스에게 자신이 사실은 택시기사로 위장한 CIA 요원이다, 아니면은 정부의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허언을 늘어놓는 모습에서도 단순히 이게 거짓말이나 허풍이다 이걸 넘어서가지고 현실 속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신과 세상을 바로잡는 강력한 권력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 사이에 어떤 간극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트래비스는 이 아이리스를 구출한다는 자기만의 명분 아래 끔찍한 학살극을 벌이게 되죠. 아이리스가 일하는 사창가로 쳐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포주와 관리자와 손님까지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은 이 장면을 결코 멋있거나 통쾌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와 살점이 난무하는 굉장히 불편하고 충격적으로, 그리고 건조하게 그리고 있죠. 폭력이 결코 미화될 수 없는 비극적인 현장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출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래비스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모조리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던 그 거리의 인간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이게도 스스로가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발의 총을 맞아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트래비스는 놀랍게도 죽지 않고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후에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어린 소녀를
악의 소굴에서 구한 시민 영웅으로 떠받들여진다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아이리스의 부모는 감사 편지까지 씁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고 야간 운행 중에 우연히 손님으로 태운 배씨로부터 이전과는 다른 묘한 시선을 받으면서 짧은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표면적으로는 마치 트래비스가 그토록 바라던 사회적 인정과 명예를 얻고 심지어 자신을 거부했던 여성과의 관계마저 회복하는 것처럼 이런 해피엔딩으로 보이지만 이상하게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죠. 이 모이칸 스타일로 짧게 밀었던 머리가 마지막 장면에서는 길어져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 끔찍한 살인극의 장본인이었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언론과 대중에 의해서 시민 영웅으로 둔갑하고 자신을 경멸하면서 나갔던 여인에게 다시 인정받는다는 설정은 현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극적이고 자기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트래비스가 평생 갈망했지만 결코 현실에서 얻지 못했던 이 사회적인 인정과 관계 회복이라는 이 욕망이 그대로 투영이 된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써내려간 마지막 판타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이 엔딩이 현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끔찍한 폭력이 벌어진 과정과 그 뒤에 숨겨진 광기 어린 동기는 무시된 채 오로지 이 어린 소녀를 구출했다라는 그 결과만 가지고 영웅을 손쉽게 만들어내는 미디어의 속성, 그리고 이런 정보에 쉽게 휩쓸리고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하는 대중의 어리석음, 그리고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감각함을 꼬집는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택시 드라이버는 트래비스라는 인물을 일방적으로 동정하거나 그의 폭력을 미워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기중심성,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소통 불능, 그리고 뒤틀리고 위험한 영웅 심리를 그리면서 끊임없이 관객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트래비스의 상황은 놀랍게도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거나 주변에서 목격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극단적인 사상에 쉽게 빠져드는 문제, 그리고 익명성 뒤에 숨어서 타인에 대한 증오를 무분별하게 표출하는 현상,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신념이나 극단적인 행동에 쉽게 매료되는 문제 등, 이 택시 드라이버는 거의 반세기가 지난 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 드라이버는 때로는 너무나 불편하고 보기 힘들어서 외면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마주하고 고민해봐야 될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트래비스가 잠들지 못하는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정말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은, 보고 나서도 오랫동안 곱씹게 되는 영화이고요.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장면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작품이긴 한데 그만큼 여운과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2시간 30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편집이 조금 걱정이네요. 4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는 얼굴 보고 해야지. 다 쿠키 영상이라고. 쿠키 영상.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잘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